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좀 해봅시다. 이건 그 수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가 이제 건물의 경우에 우리가 매개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근데 건물에 그냥 딸랑 건물만 있는 건 아니죠. 건물에 뭐 이렇게 부착물 같은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건물만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니면 건물에 붙어있는 물건도 소유권 취득할까요? 이게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웬만하면 일단 나눈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훨씬 더 답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그 경락을 받을 때 그 건물에 붙어있는 물건에 대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지 못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붙어있는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경락인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부착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에 붙어있는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경락인은 딸랑 건물만 소유권 취득하고 별도로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면 다시 매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의 효력범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저당권의 경우에 의뢰가백에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경매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딱 1,000만 원만 변제를 받을까요? 아니면 1,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까요? 당연히 많은 금액을 변제를 받겠죠? 그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그 경매 비용 들어가죠? 경매 비용 변제를 받겠죠. 또 이자도 변제를 받겠죠. 또 위약금도 되겠죠. 또 뭐가 될까요? 지연이자 따라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당권자가 어디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다 정해놨다고요. 그게 358조, 359조, 360조예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는 건데요. 얘는 항상 중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매해 시험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겁니다. 자, 합격서는 10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는 407페이지인데요. 이건 제가 한 그림 요 칠판 안에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봤던 그림이 요 그림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요 을은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건물에 창고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건물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럼 창고의 법적 성질, 이 창고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이 창고가 건물에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이 창고만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그러니까 창고가 건물에 딱 달라붙었다. 창고는 부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건물에 벽걸이 에어컨이 장착이 됐어요. 벽걸이 에어컨은 붙어 있기는 한데 이 벽걸이 에어컨은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죠. 얘는 독립성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건물 주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이건 종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이 창고하고 에어컨의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그럼 먼저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건 이건 영향을 준다는 거고,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거고,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또 미치는 거고. 그럼 이제 1년 내내 이것만 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요 창고하고 에어컨의 효력이 미친다는 건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창고와 에어컨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건물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가 저당권자에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락가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거니까 을의 변제에 유리하냐 좀 덜 유리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락인에게는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경락인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얘는 더 중요하죠. 만약에 이 창고하고 에어컨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경락인은 건물 경락대금만 내면 창고하고 에어컨도 함께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치지 않으면 그냥 건물만 딸랑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이 창고가 에어컨 소유권 취득을 별도로 매매대금 또 다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가 저당권자에게 뿐만 아니라 경락인에게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게 358조입니다. 358조 읽어보겠어요. 자, 그래서 합격서 109페이지 옵시다. 109페이지에 오시면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범위인데요. 저당권의 효력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일단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친다는 건 뜻이 뭐죠?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오시면 이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값이 1,000만 원을 값지 않을 때 을은 건물뿐만 아니라 창고와 에어컨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안 미치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률에 뭐가 있을 때? 특별한 규정 있을 때. 그 다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다른 약정은 줄여서 말하면 특약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첫 번째,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또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규정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조문 하나 써놓을까요? 이거 256조 단서 한번 써볼까요? 256조 단서. 256조 단서. 그러니까 256조가 부동산의 부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나 단서 내용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 놓았을 때 누구 소유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7번 해볼까요? 자, 그건 제가 사례 가지고 해볼 테니까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심은 수목에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다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심은 수목에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나눠봐라. 웬만하면 나눠봐라. 그러니까 무조건 미친다고 찍거나 미치지 않다고 찍거나 이거보단 나누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병이란 제3자가 이 저당 토지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토지 위에 수목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과연 미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친다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수목도 한꺼번에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또 경락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수목도 같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수목의 소유권이 이제 갑에게 있는지 병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죠. 부합하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는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수목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누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 저당권 설정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때는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받고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죠? 지상권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놨으니까 누구 소유죠? 병. 지상권자의 소유죠. 이때는 이 수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서 아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요. 그럼 특약이 있으면 미치지 않죠. 이 특약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약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둘이만 약속한 거죠. 둘만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걸 등기부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고 또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칙으로 가서 앞에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각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다,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미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고하고 에어컨이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에 붙어 있어요.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에 이미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죠.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나중에 창고와 에어컨이 나중에 붙었어요.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를 틀면 미쳐버리는 거죠. 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기 색깔 잘 칠하기 바랍니다. 전후 불문.
여기를 잘 색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공부를 해보면 별로 실력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텐데, 아까 요 제3자가 무단으로 저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미치는 이유가 뭐였었죠? 그 수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유는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창고하고 에어컨이 저당권 설정에 붙어도 당연히 소유권 누가 가지는 거죠? 컵. 그다음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창고와 에어컨이 붙어도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컵.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그냥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꼭 잘 기억합니다. 뭘 불문하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밑에 내려오면 그 목적물에 보면 1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대로 써놨죠. 다시 목적물에 보면 밑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7번 다시 봅시다. 자,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임대차.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이제 갑은 병한테 뭘 받았을까요? 임대차 했으니까 차임 받은 거죠. 차임. 이게 바로 건물에서 생긴 과실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과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오시면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서 생긴 이 차임,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이건 미치지 않는지는 과실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내용은 뭐냐면 과실은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실 취득을 하는 거예요.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실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중에는 누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죠. 또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과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이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세를 줬어요. 월세 당연히 누가 가지고 죠? 집주인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에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미칠까요? 이게 압류예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359조입니다. 359조. 다시 합격서 109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읽어보겠어요.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일단 중요한 단어가 미친다입니다. 미친다. 그리고 미친다고 세트를 이루는 단어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단어가 압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류 미친답니다. 압류 미친다. 그러니까 즉 원래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지 않지만 이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갑이 병으로부터 차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차임에 대해서는 나한테 우선 면제를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미친다고요?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또 7번 다시 봅시다.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요 갑 앞으로 뭐가 나올까요? 화재 보험금 나오죠. 그럼 화재 보험금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쳐요.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은 없어지고 화재 보험금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나왔다 칠까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받은 1억 원 중에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1,0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재 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 저당권의 성질을 이걸 물상대위성이라 그래요. 물상대위성.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건 없어지고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도 계속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락대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화재 보험이 뭐가 똑같은 거냐면 경락대금과 똑같은 거예요. 건물은 없어지고 화재 보험금 생긴 거니까 이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유권 행사에서 우선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화재 보험금의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이유는 저당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상대유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유를 하려면 즉 화재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요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 화재 보험금이 갑 앞으로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압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지급 전에. 화재 보험금이 갑 앞으로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류. 이게 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압류를 해서 딱 이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이 화재 보험금이 들어가 버리면 갑에 다른 재산을 확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렸으니까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화재 보험금이 갑 앞으로 지급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토지 같으면 이거 반드시 뭐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수용 됐을 때 나오겠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지가 강제 수용이 됐어요. 그럼 갑 앞으로 뭐가 나올까요? 수용 모상금 나오죠. 그럼 이때 수용 모상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물상대유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용 모상금의 갑 앞으로 지급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압류.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물상대유를 하려면 그 물건이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1,000만 원의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을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번엔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자, 그러면 경락대금이 1억 원 나왔어요. 1억 원. 자, 그러면 을은 1억 원에 대해서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얘는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360조입니다. 360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109페이지 봅시다. 109페이지. 자, 거기 360조로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거기 360조는 조문을 좀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요건 조문의 숫자를 좀 기억합시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몇 조다? 360조. 저당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단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새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연배상, 이게 지연이자라는 겁니다.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에 하나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양거로 2번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굵은 글씨 있죠. 그럼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뜻을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놓을까요? 109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굵은 글씨 양거로 2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죠. 땡땡 하시고 여기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건 쓰기 바랍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다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권이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의 범위를 정해둔 게 그게 바로 360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 총 몇 개죠? 5개죠. 5개. 이거 5개는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다른 것들은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얘는 반드시 정확하게 외워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꼭 외웁니다. 꼭 외웁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러니까 5가지니까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아요? 5개 많은 거예요 이제? 한 2개 정도 해야 돼? 2개? 그럼 오지선들 어떻게 풀라고? 자, 그러면 5개 해봅시다. 자, 먼저 원본, 이자, 위약금. 원본, 이자, 위약금.
못 외우겠네. 이제 세 개인데 못 외우겠죠. 자, 원본, 이자, 위약금. 그다음 뒤에 두 개는 순서를 좀 바꿉시다. 저당권, 실행비용. 그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얘를 줄여서 절대 외우지 말 것. 왜냐면 줄이면 이 보기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면 자꾸 틀리니까 그냥 풀로 다 해봅시다. 원본, 이자, 위약금. 그다음 저당권, 실행비용. 그다음 그냥 손해배상금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서 원본, 원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본 얼마죠? 1,000만 원. 당연히 경락대금에서 우선문제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요 이자는 원본의 사용대가 말하는 겁니다. 이자 당연히 우선문제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위약금 정할 수도 있죠. 네가 1,000만 원 갚지 못하면 위약금 30만 원 내자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위약금도 우선문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 경매 비용. 그러면 잘 보면 요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 경매를 청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돈을 안 갚은 사람 누구예요? 갑. 경매 청구한 사람 누구예요? 을. 그러면 경매 비용은 갑이 내야 될까요? 을이 내야 될까요?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게 감정평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비용이 있어야 전체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 맡기고 이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을 경매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매 비용은 대충 계산하면 약 한 3%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짜리 아파트다. 그럼 이제 한 300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럼 300만 원은 갑이 내는 거예요? 을이 내는 거예요? 을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시행착오한 사람이 먼저 경매 비용을 먼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비용이 너무 커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건 요 저당권자 지가 경매 비용을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그럼 주저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매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먼저 내는 거예요. 그다음 경락이 되면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떼서 그 경매 비용을 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매 비용은 저당권자가 당연히 경락대금에서 우선문제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채무 불이행 누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갑이죠. 갑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그럼 뭐가 따로 붙을까요? 지연이자 따라오죠. 지연이자. 그러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이게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자, 외워봅시다.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총 몇 가지가 담아낸다? 5가지. 자, 그런데 제가 3개, 2개로 나눠서 썼죠. 나눈 이유가 뭘까요? 이게 등기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원본, 이자, 위약금 반드시 등기해야 담보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금이 얼마인지, 그다음 이율이 몇 프로인지,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등기부에 기록을 해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을 해놔야만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등기를 해야 우선문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 실행 비용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 등기부에 기록을 해놔야만 알 수 있으니까 등기해야 담보가 되는 거고 밑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문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이라는 겁니다. 지연배상.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가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예요. 그리고 변제기가 경과한때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연이자가 총 몇 년치죠? 3년치죠. 3년치. 그럼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경락대금에서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얘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문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치만 변제를 받는다. 1년치만 변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연이자를 다 확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다음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받을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자 너는 지연이자만큼은 1년치만 변제를 받아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지연이자를 다 가져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순위 권리자가 불리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율이 높을 때는 경매 시행을 오히려 안 해요. 이율이 20%예요. 또는 30%다.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계속 금액이 계속적으로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경매 청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의 경우에 경매 절차를 태만히 하는 걸 막고
그다음 후손이 권리자까지 보호를 해주려고 360조 단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 다시 이렇게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1년분에다 써볼까요? 이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후손이 권리자 보호가 취지. 이렇게 후손이 권리자 보호가 취지. 후손이 권리자 보호가 취지라는 겁니다. 자, 후손이 권리자 보호가 취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바로 하나 풀어볼까요? 자, 43번 문제인데요. 풀어봅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먼저 앞에 보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단 이게 뭘까요? 특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미치는 거. 먼저 기억번 지문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일단 요걸 찾아야 되죠. 종물. 종물.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 설정,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이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전에 종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미치죠. 저거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갑시다. 니은번은 뭐라 되죠? 어떤 물건이죠? 부합물. 그러니까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 이후죠. 이후. 그러니까 부합물과 종물에 각각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그러죠. 설정 전후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에 붙은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아까 이게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갑시다. 디귿번은 뭐가 중요하다니까요? 디귿. 일단 이건 차임을 일단 봐야 되죠. 차임 채권이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이거 과실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과실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설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근데 언제 미친다 그랬죠? 압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압류 이전 그러죠. 이전이니까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자, 따라서 미치는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자, 이것도 요 43번도 요 34회 때 날 문제입니다. 이렇게 박스 채워서 각각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거 찾아봐라. 이것도 34회 꼭 한 문제 등장할 내용입니다. 그다음 얘 아니면 또 어디인데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이고 그다음 44번 문제 풀어봅시다. 44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답 보였죠? 네.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아까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긴 풀었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그러니까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가지죠? 5개. 자, 그러면 원본, 그 다음에 이자 빠졌네요. 원본, 이자, 위약금, 요 세 가지는 뭘 해야? 등기해야 담보되고,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되죠. 그 다음에
5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담보되죠. 자,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거 지연배상 말하는 건데 몇 년물에 하나죠? 1년물에 하나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건 피담보 채권에 보면 속한다, 속하지 않다, 속하지 않죠. 아까 손해배상은 뭐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래서 줄여서 배우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풀로 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이죠? 4번. 그러면 다시 이걸 보시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자, 3개, 2개 해봅시다. 앞에 3개. 원범, 이자, 위약금. 뒤에 2개.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요. 법정 지상권 내용입니다. 법정 지상권 내용. 저당권은 거의 이게 객관적 시험 바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당권은 끝날 때까지 계속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전체 내용 중에서 한 60% 해당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봐봐요. 먼저 얘는 곧바로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을 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다음 이게 무단이니까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 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는데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무슨 청구는 할 수 없고 퇴거 청구는 할 수 없고 무슨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는 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건물 철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상권도 되죠. 지상권 되고 또 전세권도 되고 또 임차권도 되죠.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무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돼야 돼요? 철거. 그럼 여기도 쉽게 표현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권한이 없으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 누구 거예요? 갑.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토지 담보로 을에게 돈 1,000원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경매가 될까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름이 뭐가 되죠? 담보권 실행 경매. 얘는 무슨 경매라고 되죠? 임의 경매. 그럼 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들어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러면 여기 잘 보면 경락대금 1억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1억 원 중에서 을이라는 사람은 1,000만 원 변제를 받고 나간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경락이 이루어졌으니까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병. 경락 받은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 병. 건물 소유자는 갑. 그럼 제가 아까 설명했던 여기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권한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돼야 되죠? 철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죠? 시점.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그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러니까 병이 돈을 내는 즉시 경락대금을 내는 즉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오른쪽 그림은 무단이죠. 무단.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권한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권한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든 거니까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되죠? 철거돼야 되죠. 여기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내기만 하면 그냥 달라지는 거니까 갑하고 병이 미리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자. 전세권 설정을 하자.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하자. 이런 시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락대금 낸 사람을 모르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권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은 권원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맞는 거니까 이 건물 뭐가 돼야 돼요? 철거. 왼쪽은 권원을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이 건물 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철거를 막으려면 갑에게 뭘 만들어주면 될까요? 권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뭘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권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줄 수 있는 권원도 한 3개 정도 되겠죠? 첫 번째, 갑에게 지상권 인정이 줄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이름 뭘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름 뭐가 될까요? 법정 지상권. 전세권 만들어줬다. 그러면 법정 전세권. 임차권 만들어줬다. 그러면 법정 임차권이 되죠. 이 세 가지 가능한 권원 중에서 이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게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뜻이 뭐예요? 지상권의 뜻이 소유, 사용이죠. 그러니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걸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이 세 가지 가능한 권원 중에서 가장 유사한 법정 지상권을 갑에게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들어주면 권원이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건물에 뭘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철거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의 존재 이유는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법정 지상권의 존재 이유는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366조인데요. 자, 110페이지로 옵시다. 자, 합격서 110페이지 와서 제 366조 법정 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본다를 동그라미합시다. 본다. 그럼 지난번에 배울 때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맺고 등기하는 게 그게 원칙이었었죠. 근데 법정이다거나 무슨 계약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예 토지 소유자 네가 건물 소유자가 앞에 아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본다. 법정 지상권이 된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칠판에 보시면 이게 법정 지상권은 언제 나오는 제도입니까? 하면 이 그림 풀어서 설명하시면 돼요. 일단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에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 권리다. 이게 결국 법정 지상권인데 존재 이유가 뭐라 그러죠?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유만 좀 나중에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로 달라졌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다.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달라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다가 그다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이때 권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줘서 건물에 뭘 막자? 철거를 막자. 그래서 인정해 주신 제도가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볼까요? 그럼 이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건물에 뭘 막을 수 있는 거죠?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인정되지 않으면 이 건물 철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건 성립 요건이 4가지인데요.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 다음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일단 요 4가지를 좀 외워봅시다. 축축 외워보세요. 손으로 꼽으면서 외워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축조가 됐어요.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동일인 소유는 쉬운데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언제 동일인 소유이면 되는 거예요. 설정 당시.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언제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이라는 단어 키워드면 설정 당시. 이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죠. 그럼 이게 총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럼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가 아니고 그 또는이라는 게 보통의 경우는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and의 뜻을 포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인데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랬으니까 먼저 토지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건물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 이런 건 단독 저당이라고 해요. 단독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건물 모두에 다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공동 저당. 공동 저당.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총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세분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그냥 경매로 달라지고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경매가 두 가지 있잖아요. 담보권 실행경매, 그 다음에 통상의 강제집행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꼭 확실하게 외웁시다. 제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로 달라져야 돼요? 담보권 실행경매로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통상의 강제집행으로 달라지잖아요. 왜가 아니에요.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이당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봅시다. 무슨 경우로 달라져야 돼요? 담보권 실행 경우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맞춰보는 거예요. 칠판 보시고.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질 것. 자, 그러면 잘 따라옵시다. 그럼 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갖췄어요. 그러면 법정이당권은 무조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럼 첫 번째 문제. 이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O의 X예요. X예요. 그럼 이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때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다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규정 걔는 또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외울 때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요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 이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법정 지상권 이건 건물 철거 방지를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인정되는 거 맞죠? 이때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둘이 무슨 계약 같은 걸 하는 거 아니죠? 법률 규정이니까 상, 공, 판경, 기타 중에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갑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뭐 할 때 등기해야 될까요? 처분 할 때 등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언제일까요? 언제 취득하는 거죠? 이게 뭐 시점이 될 만한 걸 좀 생각해 볼까요? 이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 없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갑이라는 사람도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정 지상권 성립하는 시점 언제라고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세부 내용 좀 연결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